투자를 하실 때 한국 분들이 이제 빠르게 높은 수익을 가져가고자 하시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나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이 크고 자, 지금 리플이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총 2위죠. 이더리움. 이더리움 차례인데 이더리움은 또 왜 이렇게 잘 안 오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인지, 그래도 시총 2위고 비트코인 다음에 대표적인 암호화폐인데 왜 이럴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이것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은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은 정말 잘 올랐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은 고점을 넘어섰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게 비트코인의 고점을 넘어서면 이더리움도 한 $10,000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왜 그럴까를 다양하게 봤는데 우선 환경이 약간 변했습니다. 가장 큰 거는 내러티브가 사실은 좀 약해진 부분이 있어요. 이더리움이 옛날에는 가장 대표적인 체인이었고 거기서 모든 거래도 하고 디파이든 모든 트렌드가 이더리움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내러티브를 많이 뺏겼습니다. 즉 좀 더 빠른 체인 아니면은 밈코인 같은 것이 발달해 갖고 막 활성화될 수 있는 솔라나 같은 체인들. 그 다음에 추가로 만들어진 게 이더리움의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위 체인들을 만들었어요. 즉 이더리움이 있고 그 밑에다가 그 아비트럼이라든지 그 OP라든지 아니면 멘틀 체인이라든지 다양한 체인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더리움을 바탕으로 만든 체인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체인들이 생기면서 자기네들 서로 경쟁을 하고 그 유동성과 이 파편화가 되면서 유동성이 이쪽으로 다 이제 파편화가 돼서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단일 솔루션이라서 이쪽에 모든 유동성이 갖다가 집중되고 움직일 수 있거나 아니면은 수위라든지 톤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갖다가 성장 동력이 있는데 이더리움이 이게 이제 파편화가 돼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동력을 잃고 내러티브도 잃고 해서 지금 현재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그런 상태에서 조만간 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배경은? 기본적인 배경은 우선 아무래도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시즌이 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강한 것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얼마 전에 아까 언급하셨던 리플의 경우에도 아무도 이게 다시 고점을 찍을 수 있을 거라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미국의 상태 변화와 이런 거에 따라서 갑자기 다시 치솟았은 상태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그 유동성이나 아니면은 돈이 몰리는 것 자체는 여전히 이더리움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고점을 다시 갱신하고 만약 이제 그 상승장이 계속 된다라면은 어느 순간에는 자금이 그쪽에서 다시 빠지면서 알트장으로 빠지는데 그 알트장이 빠지면서 이더리움으로 같이 들어가고 이더리움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 지금까지는 지지부진하지만 조만간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이더리움도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작가님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그 디파이라는 부분을 좀 설명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디파이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긴 한데 대부분 한국의 투자자분들 중에서 한 1,000만 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투자를 하실 때 대부분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거기 1, 2위 한국의 거래소들인데 거기서 코인을 사고 팔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업비트와 빗썸 참 좋은 거래소들인데 이 코인들이 상장되는 것들이 해외에서 신규로 나와갖고 상장되는 속도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 국가 간의 규제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다면은 정말로 일찍 들어가서 예를 들어 우리가 엔비디아를 정말 일찍 들어갔거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일찍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거래소에서 그게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온체인, 즉 블록체인 상에서 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 같은 데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디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약자가 탈중앙화 금융의 약자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실제로 업비트나 빗썸과 같이 거래소 같은 데에서 거래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자기 진짜 블록체인 지갑에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거래소 필요하지 않고 내가 담아둔 USB에 담겨져 있다. 그럼 그 USB 안에서 뭔가 한다는 건가요? 생긴 거는 사실은 기존에 사용하셨던 거래소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이 하나 있고 그 화면에 들어가서 연결하는 거는 보통 이제 업비트나 빗썸 가시면은 이메일 집어넣고 패스워드 집어넣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이제 자기 그 블록체인 지갑을 연결해서 그 거래소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래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요즘은 뭐 그걸 활용해서 또 이자를 받는 게 뭐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자의 경우에는 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우선 그 스테이킹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그 스테이킹이라 특히 그 알트코인의 스테이킹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그 비트코인을 잠깐 먼저 언급하면은 비트코인은 그 채굴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채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컴퓨터 같은 기계들이 있고 이거를 인터넷에 연결해서 거기에 열심히 계산을 하면은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게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거를 유지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알트코인들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그 지분, 그러니까 아까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방식, 그렇게 열심히 계산해서 작업을 해서 증명하는 방식인데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의 경우에는 보통 지분 증명 방식을 씁니다. 지분 증명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돈을 얼마 갖고 있고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블록체인에 넣어서 이 블록체인이 유지되는 도움을 줄게. 그러면 이 도움을 받은 블록체인은 고마워요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그 지분을 증명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부르는 그런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갖다가 이더리움 체인에 스테이킹을 하시면은 거기서 이자를 약 한 뭐 2, 3%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블록체인들도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라나라 아니면은 뭐 각종 그 블록체인들이 이제 그런 스테이킹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나는 디파이로 매달 월세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군요. 이자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지금 이 코인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이런 스테이킹으로 이유를 얻는 것도 있지만 또 이 알트코인 투자로 큰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 어떻게 그 투자를 해야 그런 어떤 돈을 잃지 않으면서 그런 현명한 그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잘 상충되지 않는 조건들을 다 가져야 되죠. 우선 알트코인으로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시고 리스크를 지지 않고자 하신다면은 이게 두 개가 상충이 돼서 안 됩니다. 리스크가 크다. 언제나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이 크고 리스크가 적은 만큼 수익은 적어지는 것이 이제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자체라는 자산 자체가 리스크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한 단계 더 높은 리스크를 가져가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투자를 하실 때 한국 분들이 이제 알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우린 빠르게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빠르게 높은 수익을 가져가고자 하시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투자하신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이 높을 수는 있어요. 확 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지만 확 튀고 곧바로 다시 떨어지는 경향도 크기 때문에 정말로 알트코인으로 단기적인 차트 매매나 이거는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트렌드를 보고 트렌드의 방향성을 봐서 어떤 카테고리의 트렌드가 이제 크게 유행을 하고 다가오고 있는지를 보면서 미리 선점해서 잡아놓고 트렌드가 제대로 다가왔을 때 파는 형태가 그래도 수익성이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코인 투자, 특히 이 알트코인 투자를 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게 참 애매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유명한 것들 이렇게 세 가지만 가져가면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일 텐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해서 이 트렌드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적립식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시면 된다. 그거를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시면 된다. 왜냐하면은 정말 주식 공부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암호화폐도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그 종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게 성장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자금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합니다. 내가 뭐 10만 원만 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비트코인 조금씩만 사세요라고 하고 만약에 100만 원이다, 뭐 10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약간 뭐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40~50% 이상 가져가시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트렌드 쪽에 어느 토큰이 어느 코인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나머지 50% 정도를 맞추는데 그 중에서 40%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알트코인으로 맞추고 한 10% 정도만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토큰에다가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는데 가격의 변동성이 뭐 오를 때야 좋죠. 근데 막 급락하는 경우 있잖아요. 주식할 때는 우리가 손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어떤 알트코인의 시세 변동이 심하게 나올 때 대처법 같은 게 있나요? 대처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이제 투자 철학이라는 거를 이제 적용해야 되는 거죠. 주식하고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이라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주식을 하실 때도, 내가 들어갔을 때 뭐 기술적인 분석을 해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까지는 갈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대한 조정도 해야 되고, 이제 알트코인들도 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팩터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번 시즌에 불장이 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장이 가능하겠다라는 분석이 어느 정도 하셔야지 내가 이게 갔을 때 돌아오고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입절이라고 해서 여기서 수익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데, 보통은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은 업비트나 빗썸에 가셔서 코인을 사세요. 그러면은 불장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어떤 양상을 보이냐면 순환적으로 한 번씩 펌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코인이 오르고 저 코인이 오르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정말 내가 투자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돈이 수익이 막 커지니까. 엄청나게 커지죠. 엄청나게 커지죠. 그래서 어떤 거를 딱 투자를 했는데 웬만큼 잘못 잡지 않으면은 이게 뭐 10%, 20%씩 오르는 거는 크립토장에서는, 암호화폐장에서는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올리면서 자기 시드가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네. 근데 문제가 이거를 빼지를 않고 현금화를 시키는 시점 자체에 대한 정함이 없으면은 결국은 장이 다시 떨어질 때는 다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왜냐면은 나 이만큼 있었는데 를 기억을 하면서 결국은 못 빠져나오시더라고요. 네.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이클이 이제 꺼지는, 그러니까 하락 사이클로 들어가는 어떤 신호들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 뭐 수익을 잘 냈으면 다행인데 불행하게도 내가 샀는데 하락장이 시작이 돼 버렸어요. 하락 사이클이. 그리고 거기서 빠르게 손절을 못했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락 이후에 그 사이클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법. 우선 내가 갖고 있는 토큰이나 코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즉 내가 뭐 거래소에서 그냥 있는 대로 사갖고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사서 갖고 있었는데, 이 코인들의 특징 자체가 보통은 한 사이클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사이클에 다시 고점을 찍어주는 코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이클이 끝났을 경우에는 그 코인이 갖고 있는 매력도나 아니면은 트렌드성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아예 이제 포기를 하고 손절을 해서 갈아타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제 만약에 그쪽에 손절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장기적으로 갔을 다음 사이클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코인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간과 참을성을 가지고 견디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바꿔서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은 소위 아까 말씀하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아주 이런 큰 유명한
다시 오를 수 있는 사이클, 다음 사이클에서 이런 것들로 바꿔야 된다. 다른 알트코인들을. 네, 그렇죠. 안 그러면은 그 다음 장에 갔을 때도 어느 정도 상승은 하는데 이게 보니까 보통 자기가 투자했던 시점 자체가 대부분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음 상승장에 왔을 때 그 코인이 다시 그 고점까지 못 가니까 이거를 현금화를 못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조금만 더 오르면 되겠지 하고 이제 보통 한 자기가 마이너스 9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50%가 갔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50%가 눈에 아른거리니까 못 하고 그렇죠. 손절을 못 하는 거지. 다시 떨어져 갖고 결국 못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사이클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행동들, 투자 기법들 이런 것들 책에서 보니까 두 가지 리스크 관리법이 있던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 리스크 관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크게 봤을 때는 하나는 이제 멘탈 관리고요. 그 멘탈적으로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과 이게 다시 회복할 거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리스크 관리 쪽에서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를 아까 이제 그 징조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징조들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에는 내 숲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숲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있을 때 이게 하락장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이건 하락장이 아니고 이거는 조정이야. 다시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타겟을 해서 이걸 타겟을 갖다가 맞추거나 아니면은 가까이 갔을 때 현금화, 지속적인 현금화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리스크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 하락장에서 수익 내는 법도 있나 봐요. 그 또 내용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락장에서도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 자체는 뭐 예를 들어서 선물 시장 가갖고 그 롱숏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경우 말고도 하락장에서도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즉, 그 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이제 그런 코인들이 있는데 이런 코인들을 이용해서 아까 디파이나 이런 쪽에서 이자를 받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평범하게 이자를 받아갖고 하는 그러면은 가격 변동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이용해서 꾸준하게 그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디파이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빗썸 뭐 이런 곳들에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거 중앙화 거래소라고 이제 한 묶음을 하고 그다음에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해서 다른 묶음인데 우리가 아는 업비트 빗썸은 이제 중앙화 거래소 즉 주체 기업이 있어서 그렇죠. 사실 제가 그 기업한테 제 돈을 주고 제 코인을 주면서 여기서 이제 잘 보관해 줘라고 하는 거고 탈중앙화 금융은 제가 직접 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여기다 꼽아서 사용해서 금융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인에도 이제 섹터가 생겼다 요즘. 그래가지고 뭐 AI 코인 무슨 코인 막 해서 복잡하던데요. 자, 이 이유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떤 섹터들이 주요 섹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실제로 그 크립토 생태계는 그 주식에도 이제 테마주라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크립토에도 사실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하루 이틀 정도 정보를 업데이트 안 하면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고 놓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그 현재로서는 가장 핫한 트렌드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가장 핫한 트렌드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디사이, 그 탈중앙화 사이언스, 탈중앙화 과학 쪽 분야가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상태고 그 외에는 디핀, 탈중앙화 그 하드웨어를 이용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 그리고 RWA라고 해서 실물을 갖다가 코인이랑 연결해서 토큰이랑 연결하는 그런 생태계들 단어들이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뭐 약자들도 많고 한데 이제 크게 보시면 이런 그런 트렌드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보,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보들을 취합을 하고 받아서 어느 쪽으로 트렌드가 움직이는지를 봐야지 어디에 가서 내가 일찍 들어가서 자산을 갖다가 매입해갖고 기다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조금 더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랜더나 아니면은 그 비텐서의 타오 토큰 같은 AI 토큰들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래픽 카드를 제공을 해주고 그래픽 카드 파워를 빌려서 토큰으로 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었던 친구들이에요. 이게 이제 AI의 대표주자 코인들이었는데 최근에는 AI 에이전트라고 해갖고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AI 에이전트라는 거는 SK에서도 바로 얼마 전에 AI 에이전트를 하나 소개를 했더라고요. 이게 개인 비서 비슷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특정한 성향을 가져서 혼자서 생각하고 얘기하고 하는 타입인데 이 AI 에이전트가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 뭐 트위터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가갖고 혼자 가서 포스팅도 하고 댓글도 달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AI 에이전트가 이제 크립토랑 연관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AI 에이전트가 막 크립토를 분석을 합니다. 자기가. 그리고 나서 야, 나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하고 인플루언서가 돼버립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 AI 에이전트가 이런 코인을 추천을 하네? 하면서 인플루언서가 돼서 직접적인 영향력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한 AI 쪽이 이제 아예 플랫폼화 돼갖고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당장 가장 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정말 본격적으로 알트코인도 투자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섹터에 포함이 되는지도 공부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좋은 코인을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좋은 코인을 고르는 방법, 물론 책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것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물론 AI가 제일 우세라고 하지만은 그 외에 뭐 밈코인이라고 해서 그냥 장난 삼아서 만들어갖고 거의 투기적으로 운영되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뭐 도지 뭐 이런 것들. 도지는 이제 밈코인이긴 한데 워낙 이제 커갖고 이제 그렇게라고 부를 수는 없는데 이거 말고 정말 아침에 하나 생겨서 저녁에 사라지는 그런 코인들이 정말 많아요. 하루에 그래요? 1000개도 생겨요. 그런데 이게 심하게는 뭐 100억, 뭐 200억 단위까지 시총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사라져버리고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고 잘 알 수 있는 것들의 분야를 찾아야, 트렌드의 분야를 찾아야 되고 그 분야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가장 우수하고 선도를 하는지를 찾아서 그쪽에 그 베팅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성공 확률이 가장 높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참 워낙 그 한순간에 돈을 크게 벌 수도 있는 어떤 곳이기도 하긴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특히 매력적으로 보고 이제 뛰어들어가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크게 잃을 수도 있잖아요.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실제로 대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약간 일찍 주제를 정하고 트렌드를 미리 찾아서 선점해서 앉아서 기다리는 게 가장 그 좋은 전략이긴 한데 그게 아니고 시장에 휩쓸려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상승장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투자를 다 잘합니다. 네. 뭐를 투자해도 다 오르니까. 뭐 이거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크립토의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립토의 시장 자체가 워낙 빨리 움직이고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은 자기 투자에 대해서 시드의 크기, 즉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의 크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즉 내가 10만 원을 투자해서 오늘 하루에 10%를 벌었으면은 11만 원을 벌었는데 내가 이거를 1000만 원 했으면 100만 원을 벌었던 게 아닐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으로 나가냐면은 대출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가 대출을 했을 때 대출 이자율 많아봐야 1년에 10%밖에 더 되겠어 라는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 하루에 10%를 버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서 결국은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내려가는 것도 정말 심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네. 순식간에 원금까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가 아닌 투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조심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주식하고 좀 비슷하네요. 같습니다. 그래서 뭐 레버리지 써가지고 하시는 분들, 네, 대출 받아서 좋은 작용이죠. 하지만은 그 리스크를 알고 있으면은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 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관련된 책을 쓰시고 전문가이신 분을 모시고 네, 이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듣고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부분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까지 알면 돈 버는 최소한의 비트코인 책 저자이시죠. 김지훈 작가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